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는 연금박사 라이브 지금 벌써 124회, 네, 그렇죠. 3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고요. 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월입니다. 3월, 2024년 3월.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뒤에 배경 이런 거 보이시죠? 이 사무실에서 연금박사 라이브를 시작한 게, 뭐 그전까지는 다른 사무실에서 했었고, 이 사무실에서 시작한 게 2022년 3월이었는데,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년째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고 있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방송을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죠? 라는 질문을 누가 던지길래 제가 그런 답을 해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연금 박사를 많이 들으신 덕택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대한민국에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실제로 뭐 도움이 되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아주 미미하지만 뭐 우리나라 노후 준비가 뭐 예를 들면 뭐 100이 부족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50은 더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죠? 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채워드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계시고 또 매주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전문가들 지금 15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낸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이고 또 어쨌든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지금 2년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뭐 20년 동안 계속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나이에 70 넘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 세대들도 나중에 노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또 연금 제도가 바뀌고 또 연금 상황이 바뀌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꾸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셨는데요. 댓글 달아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읽어드리고 모든 댓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당님 반갑습니다. 손감녀님 반갑습니다. 허니배우님 반갑습니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주님, 진작에 박사님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네,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빨리 알아야 된다고. 전경미님 반갑습니다. 네, 이승우님 반갑습니다. 도움 많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네버엔딩님 반갑습니다. 네, 될 때까지 팔 거다님 늘 좋은 영상 모으셔서 감사합니다. 큰손님 감사합니다. 솔기님 반갑습니다. 스카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청학동님 반갑습니다. 네, 로즈님 노후 준비를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재금님 반갑습니다. 김종길님 반갑습니다. 돈방님 반갑습니다. 네, 단테안님, 안단테님, 네, 알람 울려서 들어왔어요. 그러셨군요. 네, 알람까지 이렇게 또 설정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전경미님 매주 라이브 방송 감사합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조병진님 반갑습니다. 김혜정님 반갑습니다. 안젤라님 오랜만에 실방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단테님 알람 맞춰놨었거든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도 알람 맞춰놓으시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들어오시면 연금 박사가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을 테니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이 자리에서 물어보시고 답변 드리고 또 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댓글에 올려주시면 뭐 질문도 좋고요. 연금에 대해서 경험치도 좋고 그다음에 연금에 대한 여러분 생각도 좋습니다. 뭐 꼭 연금이 좋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올려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유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연님 반갑습니다. 모찌의 애플님 반갑습니다. 네, 모찌의 애플님. 네. 안단테님 10분에다가 알람 맞춰놓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한 내용 중에 국민연금 얘기를 잠깐 잘못 드린 것 같아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군 복무하신 기간, 과거에 군 복무하신 기간이 있으면 그때 설령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 복무 기간은 추납 기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추납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안 낸 기간,
대해서 추납하는 것이고, 가입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안는 기간에 대해서 추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설령 가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국민연금 추후납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연금 상담해드린 것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 IRP, 그 다음에 연금보험, 뭐 최저보장연금 이런 거 다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상담해드리고 있고, 기초연금도 상담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더 추가적으로 넘어가서 뭐 주식투자, 뭐 그 다음에 뭐 각종 보험, 뭐 이런 것들도 다 종합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창에다가 여러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시.s님, 항상 최신, 최고, 최일, 중요한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신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니까 참 다행이죠. 그죠?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힐링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버엔딩님, 박사님, 비과세 변액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세금이 늘어날 것 같아서요. 초고령 사회 때문에 금액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걸까요? 비과세 연금을 하셨다면 나중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을 거니까 도움 되실 거고요. 뭐 비과세 연금인데 금액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과세 연금을 가입하실 수도 있고 과세로 가입하실 수도 있는데, 비과세로 가입하셨다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과세로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연금 탈 때 연금 타는 날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과세 연금을, 특히 연금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특징 제가 말씀드리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연금 받는 금액이 내가 낸 원금하고 비교를 합니다. 원금을 내가 1억을 냈는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원금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세금을 내는 거냐면, 내가 낸 원금이 쭉 쌓여서 이 금액이 내가 받는 연금액이 쭉 쌓여서 이 연금액이 내가 낸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 그때부터가 수익이고요. 그 수익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세로 연금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연금 받다가 한 15년, 20년 지나서 원금을 넘어서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과세 대상이고, 그때부터 연금을 낸다.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손님, 연금 불입 금액이 1개월분 총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불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 마감된 130% 보장성 보험도 연금 불입 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5% 최저보장 연금 불입하고 있는데 혹여나 사망하면 원금을 주는 건가요? 네. 자, 일단 연금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 원 납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0만 원 이내로 납입하시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초과하게 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고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 저축성 보험 150만 원 한도와 무관하게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그게 약간 좀 이슈가 됐죠? 그래서 원래는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잡을 때도 은행연합회 그 비과세 코드도 전혀 다른 코드를 잡습니다. 그래서 월 150만 원 한도와 무관하게 비과세해주고 있고요. 종신보험은 한 달에 100만 원 하시나 1000만 원 하시나 뭐 한 달에 1억을 하시나 관계없이 무제한 비과세하고 있죠. 원래는 종신보험은 나중에 수익,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 상품들이 지금 약간의 그 변이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들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보장성 보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개인 연금을 가입하신 150만 원의 비과세 한도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장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대로, 그죠? 예,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실상 연금과 합산해가지고 다시 150만 원 한도 내에 들어오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좀 문제죠. 제가 그 바꾸라고 몇 번씩 제가 지금 국세청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 5% 최저보장연금은 불입하고 있는데 사망하면 원금 아니라 원리금까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연금 컨셉이, 연금도 보증해드리지만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원리금을 보증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돈방님, 네, 반갑습니다. 네, 헐헐헐님, 90년생인데 55살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55살이 지금이 되면 90년생이시면 55세 되면 2045년인데, 네.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연금 뭐, 지금처럼 많이 받지는 못하겠지만,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한 여러 가지 나온 걸 보면,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한 대로 제2의 국민연금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걸 많은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걸 보니까, 뭐, 아마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뭐, 지금 국민연금 제도와는 관계없이 제2의 국민연금으로 더 잘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설령 지금 연금제도가 개혁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못 받는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어떻게든 국가가 책임지겠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 준비 계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만약에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진짜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연금만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주식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폭락하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지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런 최악의 가정을 하지 않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찌의 애플님, 올해 남편이 국민연금 받는 61년생인데요. 취업 중이라 연기해서 받는 게 나을까요? 남편은 오래 받자는데 미루면 건보를 더 낸다는데. 네. 일단 취업 중이시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하이시면 상관없는데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이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액 당하면서까지 국민연금 받으실 필요 없이 연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연기하게 되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건보를 더 낸다고 하는데 물론 낼 건 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보료 무서워서 국민연금 일찍 받으신 분들 계신데 사실 건보료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는 게 더 좋습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소득이 10만 원 늘어나는데 건보료가 20만 원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10만 원 늘어봐야 건보료는 한 8천 원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받을 건 확실하게 받으면서 그러면서 낼 거를 고민하셔야지. 그걸 줄인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연금은 늦추면 늦출수록 연금액이 올라가죠. 물론 일찍 돌아가실 거라면 국민연금 일찍 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기대여명, 평균 수명 이상만 사신다면 늦춰 받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또 굳이 감액을 당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실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쨌든 건보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늘리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단태님 6%, 7% 최저보증 가입하고 싶은데 물가가 너무 올라 또 오를 거라 인플레이션 돈가치 하락이 걱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걱정되시기 때문에 6%, 7% 최저보증 연금을 가입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니면 만약에 이거 안 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자, 만약에 최저보증 연금을 내가 6%, 7%, 5%, 6%, 7%가 있는데 이런 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통장에서 그 돈 가지고 5%, 6%, 7% 내실 수 있겠습니까? 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해지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물가가 걱정되기 때문에 6%, 7%를 가입 못 하겠다? 이거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이죠. 물가가 걱정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연금을 가입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죠? 네. 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통장에 두셨는데 은행에 통장에 뒀는데 2%, 3%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로 주식을 샀는데 손실을 보고 있다. 화폐 가치 하락은커녕 화폐 가치 방어는커녕 원금도 까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샀는데 오르진 않고 세금만 내야 된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연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 하든 물가 상승률이 걱정되신다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 물가가 예를 들면 4%, 5% 오른다. 그럼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가치 하락이 걱정이시기 때문에 최저보증연금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될 때까지 패거다님, 지금 나이가 55세인데 개인연금 배시가 된다고 하는데 연금으로 받을까요? 일시불로 받을까요? 직장 다닐 때 받은 세액공제로 연금 받을 때 세금이 세다고 합니다. 네. 개인연금, 연금저축 있지 않습니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IRP는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셔야지 일시불로 받으시게 되면 그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신 거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입한 날짜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셔야지 저율과세가 됩니다. 저율과세가. 아시겠죠? 특히 직장 다닐 때 받은 세액공제가 있으시다면 연금 받을 때 세금이 센 게 아닙니다. 저율과세 5.5%거든요. 직장 다니실 때 돌려받은 건 최대 16.5%까지 돌려받으셨고 지금 내는 세금은 5.5%이기 때문에 저율과세하는 것이니까 연금으로 받으셔서 저율과세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시불로 사시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 토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수익이 잘 난다면 더 운용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수익이 안 난다면 55세가 됐으니 바로 연금 개시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크로방님, 연금 박사님 매일매일 강의 돌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제 강의 들으시면서 주무신 분도 계신다고 하시는데, 제 강의가 여러분께, 이렇게 주무실 때 또,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목소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승우님, 저는 국민연금 3년 전 납부해야 되고, 수령은 7년 뒤입니다. 최근 KDI에서 신국민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실행된다면 저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수령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신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입하신 거에 대해서는 연금액이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만약에 오늘 내일 바뀐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더 납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비가 1로 갈 테니까 아무래도 기존 연금에 유지되는 것보다는 연금액이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납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KDI에서 나온 신연금 제도에서 좀 찬성하는 편이고 어차피 안 되는 개혁, 불가능한 개혁을 붙잡고 계속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냥 서로 뭐 줄다리기만 하다가 벌써 뭐 수십 년을 끌어왔는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존 연금은 연금대로 그냥 정리해버리고 제2의 국민연금 만들어서 그걸로 끝까지 가자. 이게 훨씬 더 현명한 아니고 합리적인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서재금님, 56세면 연금 펀드랑 6% 개인연금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둘 다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소득이 거의 다 이제 종료되신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연금 펀드, 연금저축 IRP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세를 내고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으시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젊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를 중심으로 해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소득이 거의 종료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소득세를 낸 게 없으면 연금펀드를 가입해도 환급받을 세금은 없거든요. 세금을 냈어야 돌려받는 것이지 세금을 안 냈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주부라든가 소득이 없으신 분들, 소득이 적으신 분들, 소득이 종료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연금펀드를 가입한다 하셔도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이제 거기서 수익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한데 수익을 내려고 해서 여러분 운영 잘 하셔가지고 뭐 수익을 많이 내시면 좋겠지만 수익을 못 내신다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56세시게 되면 공격적으로 운영하시기보다는 안정적, 보수적으로 운영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서대금님한테는 그냥 최저보증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저보증연금은 납입 시에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6%를 최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익이 보증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일정 기간 납입을 하시고 거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56세에 가입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보통 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납입을 하시고 그리고 5년 거치한 후에 70세부터 연금 받는 플랜, 그 플랜이 가능하시다면 최저보증연금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모든 궁금증이 있으시면 실제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지 상담도 필요하시고 견적도 필요하시고 금액 문의도 필요하시죠? 저희 센터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하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솔루션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일일이 금액을 알려드리긴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몇 년 몇 월생인데 이걸 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현장에서 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미숙님, 기초연금 신청 시 일반 자산 확인할 때 대출금이나 카드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시지가에서 대출 금액을 빼주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재산 확인할 때 대출금은 빼줍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금융재산에서 대출금은 빼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출금은 실제로 딱 받아가신 그 금액을 빼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카드론도 받아가신 게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바로 빼주겠죠. 그래서 그 부채를 공제하고 그리고 나서 재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집값이 뭐 3억인데 대출이 1억 있다. 그러면 3억에서 1억 빼고 2억 가지고 이제 기초연금 재산 확인을 하는 거죠. 거기서 물론 가장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공제 금액도 또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빼고 계산합니다. 부채는 당연히. 그리고 공시지가에서 빼는 건 아니고요. 기초연금 할 때는 집값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봅니다. 집값은 공시가격 거기서 이제 대출 금액을 빼주는 것이죠. 자,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동사무소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재산이 얼마나 잡히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시면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라방 보러 왔습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야와님 반갑습니다. CHC님 반갑습니다. 자, 토시에스님 항상 최신 최고 제1의 정보 알려주시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네, 좋아요 누르시고 또 방송 시청하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님 여유자금 1억으로 비과세 연금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시납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종류가 있지는 않고요. 비과세는 최저보증 5% 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보증으로 4.5% 연복리로 연금액을 올려드리는 그런 연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수익률은 한 3.5에서 4%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뭐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불려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드리는 연금도 있고요. 뭐 일단 최저보증 연금들은 무조건 종신연금, 평생 연금으로 받으셔야 되겠지만 금리가 좀 낮게 되면 연금 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정한 10년, 20년 정해놓고 확정 기간으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연금 받는 방법이 다양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금리가 좀 낮아지고 종신 평생으로만 받겠다 그러면 최저보증 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1억을 가지고 일시납으로 하시는 것보다 1억으로 월납으로 하시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좀 원래는 목돈을 먼저 내시는 것이 연금에게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게 정상인데 최저보증 연금들의 지금 그 상황을 보시면 최저보증 연금들은 일시불로 내시는 것보다 월 적립식으로 나눠서 천천히 내시는 것이 나중에 연금액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번 방송에 말씀드렸죠. 상식적으로는 일시불로 먼저 내는 것이 연금액이 높아야 하는데 최저보증 연금의 특징상 중도에 해지라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시불 내시는 분들은 해지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품인 것이고, 반면에 월 적립식으로 내시는 부분들은 해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연금액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연금박사 구독자 여러분들은 최저보증 연금 가입하실 때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해지는 딴 방송 보고 하시는 분들은 해지하시는 거고 방송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은영님 반갑습니다. 진종호님 반갑습니다. 김정숙님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 재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 추천받고 싶습니다. 네, 퇴직연금을 연금 내에서 IRP 내에서 하시는 것은 그냥 그 안에서 뭐 주식형 펀드라든가 채권형 펀드라든가 뭐 예금이라든가 ETF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가 좋은지는 사실 투자 수익에 연동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요. 다만 퇴직연금을 내가 연금 개시해서 인출하시게 되면 그 이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금으로 받으셔가지고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금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인출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 그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 매달 예를 들면 100만 원씩 연금으로 인출했다. 그럼 그걸 쓰셔도 되겠지만 굳이 쓰지 않고 내가 재투자하겠다 그러시면 그걸 적립식으로 우량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적립식 펀드를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최저보증 6% 연금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출된 금액이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 목적이면 연금으로 재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익이 목적이면 뭐 우량자산이라든가 우량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셔도 사실 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세팅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모든 궁금증 저희 센터 1800-3624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험현장님 반갑습니다. 한미숙님 66년생인데 국민연금 30년 최고 금액으로 불입하고 퇴직 후는 최저 금액으로 납입하고 있는데 연금을 최고로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최고 금액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추납해야 하는지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국민연금 30년간 최고 금액으로 납입하셨다는 얘기는 추후 납부 대상 기간이 없을 수 있죠. 추후 납부는 과거에 안 낸 걸 내시는 거니까 만약에 안 낸 기간이 있으시다면 바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최저 금액으로 지금 이제 퇴직 후에 내고 계시는데 최저 금액으로 내면 낸 돈 대비 가성비는 좋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내오신 금액이 최고 금액 구간이라면 앞으로 남은 임의계속 가입 구간도 최고 금액으로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최대로 늘리셔가지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적게 내시는 분들에 비해서 많게 내시는 분들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적게 내신 분들이 가성비가 좋고 많이 내신 분들이 가성비가 떨어지죠. 하지만 이분들이나 둘 다 다른 뭐 투자에 비하면 다른 연금에 비하면
둘 다 좋기 때문에, 그죠? 기왕이면 내가 그 돈 가지고 딴 거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내가 최고 금액으로 내면 53만 원 내야 되는데, 최저 금액으로 내면 9만 원 낸다. 그러면 내가 그럼 53만 원 안 내고 매달 9만 원 내겠다라고 하면 45만 원 남지 않습니까? 44만 원. 그 44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에서 주는 연금 수익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연금이라는 것이 오래 살면 평생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률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44만 원 가지고 괜히 뭐 날리거나 뭐 투자해서 손실 보거나 해가지고 잘못하거나 이런 거 하시는 것보다 그냥 국민연금에 내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이니까. 물론 적게 내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높게 내시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최고 금액으로 내오셨기 때문에 지금 팍 깎아서 최저 금액 내지 마시고 그냥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 금액으로 내시는 것이 더 좋을 거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단태님 67년생 지금은 만 64세에 수급 시작됐는데 연금비 역시 수급 시기가 더 늦춰질까요? 라고 하셨는데 67년생은 64세 연금 수령하시는 걸로 법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번에 연금개혁 수급 시기를 뭐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69년생 이후를 조정하는 것이지 67년생은 조정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곽석규님 감사합니다. 네잎크로방님 건강종합보험은 상담하시나요? 건강종합보험? 네. 뭐 국민건강보험도 기본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보험, 그렇죠? 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보험도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젤라님, 제가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 같고 기초연금하고 상관없겠죠. 그렇죠? 네, 기초연금은 내 재산 가지고 나오는 것이니까 내 재산이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되시면 기초연금 받는 것이고 내 재산이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안 되시면 기초연금 못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 재산이, 기초연금 받을 자격은 됐지만, 그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안 맞으면 탈락되는 것이고, 그죠? 네. 내 재산이 기초연금 받을 자격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왜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라는 것이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관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상규님, 목돈이 있다면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총 한도는 각각 150만 원과 1억 분입니까? 네,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월 150만 원 납입하시는 거. 월 150만 원씩이면 1년은 1,800인데 10년이면 1억 8천이고 20년이면 3억 6천입니다. 30년이면 뭐 5억 4천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월 150만 원 한도는 있지만 납입 기간 한도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불로 내실 수 있는 것은 1억 한도입니다. 1억 한도지만 1억도 월 적립식으로 나눠서 83만 원씩 10년 납 이렇게 하게 되면 1억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 것이 150만 원과 1억이 각각 가능하다는 것이고 하지만 뭐 초과하셔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과세가 될 뿐이죠. 그죠? 뭐 과세가 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과세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연금 탈 때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받은 금액이 내가 낸 원금을 초과하는 하기 전까지는 세금은 안 나오고 그 초과하는 시점부터 세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비과세 한도는 그렇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찌의 애플님 감사합니다. 네, 도움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김은영님, 만 60세라서 국민연금 끝났는데 끊겼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꿈틀이님,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연금 받을 때 11년 차에는 세금이 40% 감면된다고 이해하는데요. 23년 12월 연금 시작이면 24년 1월이면 2년 차인가요? 아니면 24년 12월이 돼야 2년 차인가요? 그리고 연금 소득이 1,200만 원 미만, 배당 이자 소득 2천만 원 미만으로 받으면 세금이 전혀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연금 받을 때 11년 차에는 세금이 40% 감면된다는 것은 퇴직금 받을 때 얘기입니다. 퇴직금, 연금 저축이라든가 연금 펀드, IRP, 뭐 연금 보험 이런 거 내가 낸 돈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퇴직할 때 받아온 퇴직금 원금, 그 퇴직금 원금이 IRP 계좌로 들어와서 그걸 거기서 수령하실 때 그걸 내가 1년차 수령, 2년차 수령, 3년차 수령 퇴직금 원금을 그렇게 수령할 때는 그 내야절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연금 받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10년 차까지는 30% 할인 받는 것이고 11년 차가 되면 내야 될 세금의 40% 할인 받습니다. 10% 더 해드리는 것이죠.
이게 퇴직금 원금에 대한 것입니다. 퇴직금 원금이 IRP 들어있을 때 거기서 연금을 받을 때 얘기지, IRP에 들어있는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돈이라든가 혹은 세액공제 받은 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수익이 발생한 것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금 퇴직금 연금만 해당되시는 것이고요. 그게 1년차라는 게 뭐냐면 연도 기준으로 23년에 내가 만원 12월에 만 원 뺐다. 그럼 1년차입니다. 1년차. 그리고 24년 1월에 돼서 또 만 원 빼시면 2년차입니다. 아시겠죠? 뺐냐 안 뺐냐에 따라 1년차, 2년차가 결정됩니다. 안 빼고 가만히 있으면 연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퇴직금 원금은. 연금저축 IRP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돈은 안 빼도 연차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퇴직금 원금은 반드시 만 원씩이라도 빼야 연차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 단위로 본다. 23년, 24년 이렇게. 그리고 연금 소득이 1200만 원 미만이면 올해부터는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이하로 받으시게 되면 저율과세가 되기 때문에 5.5% 세금 띄고 받으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퇴직금 원금이 아니에요, 지금. 연금저축 IRP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퇴직금 원금에 대한 얘기는 별도고,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요걸 가지고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빼내면 5.5% 원천징수하고 종료되는데, 그걸 1,500이 초과되면 종합과세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세금 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 이자 소득 2천만 원 미만으로 받으시면 세금이 전혀 없는 건가요? 네, 배당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면 종합 15.4% 원천 징수합니다.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 원 연간 금융소득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시면 15.4% 원천 징수하고 종료하는 것이고, 2천만 원 초과되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데, 종합과세 되는 금액은 2천만 원 초과된다고 해가지고 전액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 신고 시에 합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꿈틀이님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사실 우리 꿈틀이님 질문하신 것도 보니까 그냥 질문을 하셨을 뿐이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이런 거는 저희 센터로 문의하셔야 됩니다. 1800-3624 문의하셔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상담하셔야지 하나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그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어느 게 뭔지 헷갈리시면, 이게 이자가 뭔지, 연금이 뭔지, 배당이 뭔지, 무슨 뭐 퇴직금이 뭔지, IRP가 뭔지, 연금저축이 뭔지 이러면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어디서 뭘 세금 내야 되는 것이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가랑 상담하셔야 됩니다. 이거 세무사랑 상담해도 모릅니다. 왜냐면 세무사도 연금에 관련된 세무, 보험에 대한 세무, 금융에 대한 세무를 전문하는 세무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어디서만 알고 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하셔야지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답변 안 나온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저한테. 그러면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어쨌든 뭐 이런 걸 다 계산한다 그래가지고 뭐 정말 뭐 세금을 완전히 막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런 것이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겠죠. 그죠? 네. 자, 연금 박사는 이런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길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죠? 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상민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형 수령해야 하는데 지급 형태를 종신형으로 해야 되겠죠? 당근이죠. 90년대 가입하셨던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증하는 연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연금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일찍 돌아가시면 10년만 보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뭐 나 죽은 다음이니까 모르겠고, 이런 연금들은 경험생명표라든가 생명표라든가 수익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적용해주고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확정기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종신형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오래 사십시오. 아시겠죠? 그게 이 연금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될 때까지 백구다님, 네, 될 때까지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권기영님, 52세이고 연금저축보험 만기된 것이 있어서 60세에 연금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공시율 3% 중반인데 해지하고 6% 연금 넣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연금저축은 납입 시에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는 그 연금이지 않습니까? 만기가 됐다는 얘기시는 뭐냐면, 만기가 됐다면 납입은 종료했지만 얘는 반드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신 상품이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타셔야 되는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얘를 해지하고 6% 연금으로 넣는 방법
제가 보기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를 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세금 환급받은 거 다 토해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16.5% 세금 내셔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페널티가 큽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5년, 3년간 기다리셨다가 55세에 연금으로 개시하십시오. 연금으로 개시하셔서 그러면 깨는 게 아니야. 해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으로 개시한 다음에 그걸 연금으로 받아서 그 받은 금액을 최저보증연금 6% 연금으로 쉬프트하는 게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이걸 지금 깬다? 그러면 깨고 뭐 세금 다 토해내고 그리고 찾아가지고 6% 연금 넣어봐야 실제로 수익을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손해보는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 언제 회복할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공시율 3%라 하더라도 3년간 더 굴리셨다가 55세 되는 날 연금 개시하셔라. 그리고 그 연금 개시해서 쓰시든가 아니면 그거를 최저보증 연금으로 그때 가서 넣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조병주님, 사실은 지난해 주택연금 서류 다 준비해놓고 망유 변호사 안 했거든요. 근데 박사님 만나고 다시 2월 15일 연금공사 다녀왔고 29일에 연금이 개시됐어요. 잘하셨습니다. 집이 내 생활비를 주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박사님 말씀드리면 많이 생각했거든요. 결정하게 된 것이 박사님 힘이 컸어요. 감사합니다. 네, 주택연금 대상 되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고요. 2월 달에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3월 달부터 연금액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죠? 주택연금도 이번 3월부터 연금액이 하락됐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죠? 네. 저희 어머니도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십니다. 연금 박사 엄마가 주택연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집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집 갖고 있어서 자식 줘봐야 서로 싸웁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자식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소득이 없으면서 연금도 없이 사는 것보다는 집담보로 연금 받으시고, 그리고 그걸로 잘 쓰다 가시고, 진짜 자식이 뭐 안타까우면 주택연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용돈 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 오래 살면 계속 연금 받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님이 연금 잘 받고 있으시면 건강하시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로가 편합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집담보로 집 안 물려주고 주택연금 받다니까 좀 뭐 싫어하는 자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연금 이렇게 잘 받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 보고 있으면 자식도 행복합니다. 아시겠죠? 잘하셨습니다. 조병주님. 연금, 주택연금 잘 받으셔가지고 평생 행복하고 안정된 삶,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네잎크로방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한자도 안 빠지고 전부 다. 네. 헐헐헐님. 연금저축, ISA, IRP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던데 뭐부터 채우는 게 좋을까요? 제 경우에는 전세 때문에 도중에 해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ISA 하셔야죠. ISA 3년 만기로 해가지고 목돈 마련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ISA는 목돈 마련하는 절세 상품이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노후 준비하는 절세 상품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ISA 하시다가 3년 후에는 그 ISA에서 목돈을 가지고 만약에 필요 없어진다 그러시게 되면 그걸 연금저축으로 다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ISA부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힐링맘님 ISA 가입 후 3년 지나도 그대로 두면 자동으로 5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플러스 2년까지는 연장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새로 만드셔야죠. 또 하시려면. 자, 김은영님 60세라서 국민연금 끝났는데 계속 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65세의 정년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65세 정년이 아니고 60세시면 지금 몇 년생이시죠? 1964년생이신데요. 64년생이시면 국민연금 63세부터 수령하시는 겁니다. 3년간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간 더 내십시오. 뭐 65세 정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는 납입은 끝났기 때문에 의무 가입이 종료되신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3년간 임의계속 가입 통해서 국민연금 더 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직장이 다니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회사가 절반 내주고 본인이 절반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회사가 절반 내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 내야 됩니다. 내가 9%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은 되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임의계속 가입하셔가지고 소득의 9% 계속 내시고 3년간 내시고 연금 늘려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63세가 되시면 이제 국민연금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일하고 계시네요. 65세까지 정년이라고 하니까 2년 더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2년 일하시는 기간 동안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아까 전에 사례 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63세가 돼서 국민연금 이제 받으실 건데, 만약에 내가 소득이 월 평균 소득 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이어가지고 국민연금이 감액된다. 그러시면 우리, 김은영님 같은 경우에 2년
국민연금 연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당하면서 국민연금 받을 필요 없이 2년 연기하셔가지고 65세부터 연금 수령하겠다. 그러면 연금액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라가기 때문에 2년 늦추시게 되면 14.4% 연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지나서 65세 정년 퇴직하시고 나면 소득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연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간 임의 계속 가입하시고 2년간 연기연금 하셔가지고 65세부터 많은 연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임성영님, 개인사업자는 연금저축이 좋나요? 최저보증 연금이 좋을까요? 네, 개인사업자 연금저축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개인사업자 하시는데 소득 그 매출에서 필요경비다 공제하고 나서 실제로 과세표준 소득이 많이 적어서 낸 세금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연금저축보다는 최저보증 연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소득이 높아가지고 계속 뭐 세금을 많이 토해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는 기본으로 하고 가시는 게 좋죠. 그렇죠? 연금저축과 최저보증연금은 뭐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것이지만 둘 중에 뭘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달에 50만 원 낼 돈이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에 20만 원, 뭐 최저보증연금에 30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연금저축 30만 원, 최저보증연금 20만 원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각각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을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모든 것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엄청 빠르죠? 지금 질문이 많으니까 제가 다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하게 되면 질문 다 못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도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신 거 답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정말 수십 개인데, 저는 이 1시간 동안 이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 여러분이 내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야, 이거 수능 100점 맞기 쉽지 않은데, 그죠? 네, 저는 문제 풀면서 100점을 맞아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어쨌든 문제를, 혹시 틀린다 하더라도 문제를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시간 내에 60분 내에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말이 빨라서 잘 못 알아듣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기 하시면서, 재생속도를 늦추시면 됩니다. 여기 가면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 재생속도 늦추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늦추는 버튼 누르셔가지고, 천천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 하면서. 아시겠죠? 자, 물 좀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당이님. 비과세연금 월납 120만원 넣고 있는데요. 추가납입 30만원 하려고 2월 27일에 전화했더니 3월분 120만원과 추가납입 30만원이 전화한 날 빠져나갔어요. 네. 월납 150만원이 넘었는데 괜찮은가요? 2월분 120만원은 월초에 나가고 3월분은 2월 17일 120만원과 추가납입 30만원이 빠져나갔거든요. 연으로 1,800만원이니까 괜찮다 하는데 걱정이 돼 여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월 150만원 이상, 한 달에 나간 금액이 200, 300이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추가 납입하신 분들은 한 달에 뭐 500만원씩 추가 납입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관계없이 연간 1,800입니다. 연간 1,800. 연간 1,800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00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한도가 그 내에서 1,800만원 이내로 납입하신 거라면 비과세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홀로지님. 언론님.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말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취업하려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내시는 걸 거고요. 뭐 하시냐면 이제 주택 마련 준비하시고 결혼자금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연금, 부모님이 연금까지 준비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본인 스스로 월급 받아서 준비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졸업한 취준생, 사회초년생들은 빨리 돈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건 이것이 훨씬 더 먼저 중요하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걸 좀 준비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연금저축이라든가 연금보험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젊을 때부터 연금을 준비하시는 청년들도 있는데 괜히 준비하다가 나중에 뭐 집 사서 돈이 없다, 뭐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 애 키우느라고 돈이 없다 이래가지고 깨더라고요. 그렇게 깰 거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잘 세워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침 햇살님, 업무에 눌린 동사무소 담당자와 기초연금 계산 너무나 복잡해서 해당 연도에 오랍니다. 아이고 이런. 네. 기초연금 담당자를 좀 괴롭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쵸? 네. 네. 어쨌든 복잡해서 지금은 모르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안 되죠. 동사무소 직원이 그거 하는 일인데, 그쵸? 네. 그래서 꼭 한번 다시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졸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스 조님, 특별 퇴직금은 IRP로 퇴직금과 별도 계좌에 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지요?
이 특별유로금은 퇴직소득세인가요? 근로소득세인가요, 박사님? 네. 특별퇴직금, 일반적으로 퇴직금 받으시는 명퇴금, 퇴직유로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퇴직금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도 계좌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별도 계좌에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인사팀에서 주기 나름입니다. IRP 계좌는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도 계좌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특별 위로금에 대한 세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퇴직소득세로 보는 것이 유리하죠. 근로소득세로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근로소득세로 보면은 더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 회사의 정관을 한번 보셔야 될 게 있나요? 정관에, 특별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 그죠? 만약에 이 퇴직 위로금이 너무 커서 이걸 근로소득세로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로소득세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정관상의 퇴직소득으로 보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 정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의 정관.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퇴직소득으로 받아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도가 초과돼 버리니까 그 한도가 초과되면 모두 다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2007년, 8년 이때 이전에 정관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때는 퇴직소득을 한도를 좀 무제한 많이 잡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퇴직소득은 기본적으로는 퇴직소득을 볼 수 있겠으나 퇴직소득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세율을 더 많이 내시게 되겠죠. 자, 오뚜기님,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저는 지금 유족연금 25만 원도 안 되게 받고 있는데 제 나이에 다른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주택연금은 만 나이로 하기에 내년쯤이나 가입할 수 있는 나이고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다른 연금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유족연금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어쨌든 여유가 있으시다면 개인연금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5세가 되면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뭐 가능은 하지만 55세의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게 평생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일찍 받으면 좋겠지만 일찍 받을수록 한 번 받는 연금액은 떨어지거든요. 주택연금이 집값 1억당 70세 받으시게 되면 월 한 3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65세 받으시게 되면 월 24만 원밖에 안 나오고 60세 받으시게 되면 20만 원 미만 원 떨어지게 되고 55세부터 받으시게 되면 월 10몇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당.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일찍 받으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조금 늦추셔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소득이 있다면 주택연금도 늦추시고 개인연금 따로 준비하셔서 한 65세나 70세부터 연금 플랜을 짜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릅니다, 사실 지금. 자, 오름지기 23님,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지 않으면 연금소득세 면제인가요? 그렇죠.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하신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그냥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안 냅니다. 왜냐면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세금을 이미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낸 돈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러니까 세금을 돌려받은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죠. 돌려받았으니까 내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면 세금을 이미 낸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세금이 내지 않고요. 그리고 연금으로 타실 이유도 없습니다. 일시불로 다 빼버리면 됩니다. 그냥. 자, 나나님, 연금저축 펀드를 55세 이후에 개시해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요, 제가 알아서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월 일정 금액이 저한테 지급되는 것인가요? 연금저축 펀드에 돈이 있으신데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탈 때 말씀하시는 건데, 만약에 펀드를 가입하고 계신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알아서 줍니다, 그냥. 그죠? 알아서 펀드를 매도해가지고 그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펀드에 100이 들어있다. 내가 이번 달에 연금을 10을 받는다. 그러면 100 중에서 10을 매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나 뭐 이런 데서 ETF를 가입하고 계신다. ETF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ETF를 가입하신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매도하셔야지만 연금이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ETF는 실시간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전에 매도할 수도 있고 오후에 매도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나는 그냥 알아서 달라 그랬는데 얘네가 오전에 매도를 해버렸어요. 근데 오후에 주가가 폭등해버렸어. 아, 조금만 이따 하지. 그럼 더 많이 받을 텐데.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펀드는 다릅니다. 일반 펀드는 하루에 기준가가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 매도하든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펀드는 자동으로 매도해서 드리는 거니까 내가 연금 수령할 때 가입자가 뭘 할 건 없습니다만 ETF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종목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매도한 후에 연금으로 달라고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상품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젤님 반갑습니다. 김성우님, 은행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퇴직연금이 자산기준에 잡힐까요? 글쎄요, 퇴직연금은 아직 내가 받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죠? 네, 전세자금 대출을 잡을 때는 퇴직금이 잡히지 않겠죠. 내가 퇴직금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수령하셨다면 잡혔겠죠. 퇴직 이후에. 그죠? 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얼마 전에 DC에서 과학기술인 공제회로 운용 지시를 넘겼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퇴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이건 내 그냥 계정에 잡혀 있는 것일 뿐이고, 자산으로 잡히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산 심사 때는 연금 개시 전 잔액을 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반 연금보험 얘기하는 걸 겁니다. 일반 개인 연금. 그죠? 개인 스스로 내가 이미 세금을 내고 갖고 온 돈으로 납입하고 있는 연금이죠.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이런 상품들에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하고 있는 것들. 그거는 현재 쌓여있는 잔액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금 개시한 이후에는 개시 금액을 보겠지만. 자, 그런데 퇴직연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미 내가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 축적되어 있는 퇴직연금은 내 게 아닙니다. 아직 내가 퇴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네. 물론 DC형으로 받게 되면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 계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잡히지 않은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퇴직연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연금을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김에릭님 감사합니다. 엔젤님, 박사님, 저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 10년 정도 연금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은행이나 보험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은 은행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은행은 IRP 계좌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은행은 연금이 기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생명보험사에서 만드는 것이 연금보험이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IRP 계좌 혹은 뭐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서 거기서 투자 상품이라든가 각종 상품들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연금 계좌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50대 중반 여성인데 소득이 있으신다면 모르겠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이거나 이렇다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보험사의 최저보증연금이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높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궁금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상품 비교 솔루션 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순자님 반갑습니다. 안단태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다니 감사합니다. 장주현님 오랫동안 수고하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뭐야? 3년 넘게 하고 있죠. 네. 안젤라님 감사합니다. 희짱님, 직장 사업 소득이 없는 배우자인데요. 연금저축 IRP 가입이 있을까요? 소득 없어서 세제 혜택 안 보는데요. 그래서 가입하는 것이, 불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단 나중에 연금 탈 때 수익이 많이 생겼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IRP 가입의 목적이 연금 준비도 있지만, 올해 세금을 환급받는 세액공제 목적이 더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소득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주부나 이런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저축이나 IRP를 하시는 것은 당장 큰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분들은 그냥 최저보증연금,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그 최저보증연금이 최근에 5%, 6%, 7%, 8%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금으로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엔젤님, 부부는 피부양자를 올릴 수 있나요? 요즘 자녀에게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네,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올릴 수 있죠. 다만 자녀 밑으로 달 수 있습니다. 자녀 밑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부부의 재산이라든가 부부의 소득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9억 원이 초과가 되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죠? 네.
5억 4천 이상인 경우에는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득 기준이 연간 뭐 종합소득 다 합쳐가지고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근데 이 기준이 계속 또 강화되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릴 수는 있겠지만 기준이 있다는 거 따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돈방님. 부부가 한쪽은 국민연금, 한쪽은 공무원연금 이럴 때 유족연금 비율 어떻게 되나요? 30년 근무 가정할 때요. 라고 하셨는데, 자, 한쪽은 국민연금, 한쪽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비율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유족연금 비율, 국민연금은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비율이 국민연금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냐, 20년 미만이냐, 20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40, 50, 60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했다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비율은 60%입니다. 그죠? 받던 금액의 60%가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60%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연금 받다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에게 60%가 지급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유족연금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받으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겠지만 중복 수령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입니다. 중복 수령이 안 되죠.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자, 그런데 한쪽은 국민연금이고 한쪽은 공무원이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60%가 지급되겠죠? 그러면 공무원연금 받으신 분들이 본인 공무원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공무원이신 분이 돌아가셨다. 공무원 돌아가셨으면 공무원연금의 60%가 배우자에게 지급되겠죠? 근데 이 배우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과 배우자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같은 직역연금끼리는 중복수령이 안 되지만 다르면 중복수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명호님, 박사님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박사님, IRP 900만 원을 55세 직전에 불입하고 55세 직후에 IRP 연금 개시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55세 직전에 불입하시고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냥 900만 원 나눠 받으세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IRP 900만 원, 어차피 IRP 계좌는 5년만 유지하면 됩니다. 5년만. 54세에 내가 가입하면 55세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54세에 가입하셨으면 5년을 기다리셔가지고 59세부터 수령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50세에 가입해가지고 IRP 계좌를 만들었어요. 근데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근데 54세에 그냥 900만 원 넣었어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55세부터 되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들어간 900만 원에 대해서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뭐 900만 원 연금 받아봐야 10년 나눠 받아야 되는데 그 10년 나눠 받게 되면 1년에 90만 원, 한 달에 9만 원, 아니 한 달에 8만 원.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수익도 별로 안 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굳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불입하셔가지고 연금답게 금액을 쌓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네잎클로버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24년 정년 퇴직 대상자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과 세금이 다를까요? 당연하죠. 퇴직금 일시금 받으시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다 내셔야 되는 것이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게 되면 그 퇴직 소득세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년 퇴직하시면서 근속기간이 길고 퇴직금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면 실제 퇴직소득세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통 2, 3% 내외입니다. 내가 퇴직금 1억 받아 나와봐야 내는 세금이 2,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으시면 2, 300만 원 세금 내고 9,800만 원 받으시는 것이고 그걸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그 내야 될 세금 2, 300만 원의 30%인 대략 한 50만 원 할인해 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른 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규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자면서 들을게요. 내가 주무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빨리 얘기하면 잠 못 드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천천히 얘기해야 되나? 아, 큰일 났네. 근데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문제 다 풀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문제 못 풀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풀지? 이렇게 오늘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 쉽지 않네요. 뿌잉님, 박사님 50대 중반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퇴직이 6년 남았는데 퇴직까지 다니면 국민연금이 9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 추납할 수 있는 게 10년 남아있는데 지금 완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추납할 수 있는 게 10년 남아있으시면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추후납부, 국민연금 추후납부라는 걸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일찍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추납, 일찍 하셨다가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연금 개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 하지 않고 좀 기다리셨다가 뭐 60세 직전 하셔도 되고, 사실 추납은 연금 받기 직전 63세, 64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단테님, 화이트보드에 강의도 좋겠네요. 제가 강의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쓰면서 할 시간까지는 안 된다는 사실. 이 라이브 시간을 늘려야 되나?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가 아니라 9시부터 11시까지 해야 되나? 아, 나 언제 자지, 이제? 큰일 났네.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네. 자, 어쨌든,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답변을 끝까지 해드려야죠. 토시에스님, 퇴직연금을 펀드 투자하고 있는데요. 퇴직하고 나서 IRP 계좌에서는 펀드 투자한 내용은 그대로 옮겨지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같은 증권사로 옮기신다면, 같은 금융회사로 옮기신다면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회사마다 약간 룰이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증권사가 다르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다 매도한 후에 넘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꾼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계좌를 옮기신 경우에 금융사가 달라지게 되면 기존의 상품 다 매도한 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지금 개정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내 사랑 베라님, 딸아이 33세인데 국민연금 잘 내고 있는데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이 앞으로 뭘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국민연금 추가로 가입하실 거 개인연금 아시겠죠? 개인연금 중에 지금 우리 자녀들 앞으로 최저보증연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최저보증연금 특히 30대에 가입할 수 있는 회사 최저보증연금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낸 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저보증연금 현재 5%, 6%, 7%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저보증연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800-3624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다움님, 임금 피크 기간 1년마다 받는 퇴직금은 퇴직 IRP로 받나요? 중간 정산 받은 것은 연금 개시에서 받고 있어요. 중간 퇴직금 받은 퇴직 IRP 개시에서 더 입금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네, 다른 금융기관 퇴직금 수령 IRP 계좌를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재직 중이시라면, 현재 임금 피크 기간 중이신데 재직 중이시라면 그 재직 중에 적립되는 퇴직금은 IRP가 아니라 재직 중에 DC형 계좌에 적립됩니다. DC형 계좌에.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IRP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DC형 계좌에 적립하다가 퇴직하시는 날 그 DC형 계좌에 쌓여있는 퇴직금을 IRP로 이제 받으시게 되겠죠. 근데 그 IRP를 지금 수령 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령 중인 계좌에 그 DC형 계좌에 있는 퇴직금이 입금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IRP 계좌를 하나 더 만드셔야죠. 그리고 IRP 더 만든 계좌에다가 DC형 퇴직금을 입금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재직 중이시기 때문에 IRP를 받는 것이 아니라 DC형 계좌로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젤님, 박사님 주택연금 가입해서 수령 중인데 일찍 사망하게 되면 자식이 상속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주택연금 가입하셨는데 사망하시게 되면 이게 명의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명의가 자식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럼 자식이 그 집을 받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받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주택연금 받아가셨어요. 받아간 금액과 그 이자, 그 비용을 다 계산해서 물어옵니다. 근데 내가 상속받은 집값은 3억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가신 주택연금 대출 금액과 이자와 그 비용들이 합쳐보니까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식이 1억 5천을 주택금융공사에 상환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그 집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이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냥 1억 5천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1억 5천 지가 갖는 것이고. 자, 그런데 짱구를 굴려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합쳐보니까 집값 넘어가. 그러면 자식은 그 집을 안 받으면 됩니다, 그냥. 이 집은 그냥 안 받을 테니 국가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주택금융공사는 알아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부채가 물려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식에게 상속이 되나요? 물어보셨는데 상속이 됩니다. 주택연금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이 되는 것이고 그 상속에 대해서 상속받아서 내가 남은 금액을 상환할지 말지 그 집을 받을지 말지는 자녀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43세이고 개인연금 넣어서 65세에 연금 개시해서 받고 싶은데 금액은 100만 원 정도 좋을 것 같고요. 변액이라도 확정 금액 찍어주는 연금 당연히 있죠.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 상품은 변액연금이지만 연금 수령 시에 확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상품은 변액이라 하더라도 연금 받는 조건 하에서는 금액이 최저보증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 보여집니다. 파라다이스 유니콘님, 만 60세에 이미 가입 시 농민인데 보조가 되나요? 네.
농민은 기본적으로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 가입이 보조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임의 가입이 아니라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임의 가입자가 된다는 순간 이미 농민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민은 농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마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더 해당될 거라 생각됩니다. 사람다우님, ISA 3년 지나 1년 더 연장해서 4년 만기 상태의 해지 4년 만기 전 해지에서 퇴직 IRP로 2차 전환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4년 만기 전 해지에서 퇴직 IRP로 전환 가능합니다. 3년 지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나노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월 급여총액 260만원, 배민 배달소득 80만원 벌고 있는데, 내년에 조기노령연금 100만원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지금 받는 소득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못 받는 거 아닌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급여총액 260만원에 배달소득 80만원이시지만, 이건 소득이신 거고, 실제 소득 금액은 300 이하실 거기 때문에, 소득공제라는 거 다 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제가 보기엔 노령연금 받는 것,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으시는 것에 문제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자, 임성용님, 세액공제 받는 연금펀드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느 펀드 회사로 계좌를 개설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세액공제 받는 연금펀드는 어느 펀드 회사로 계좌를 개설하는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계좌는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뭘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그 IRP나 연금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금융사, 증권사, 은행들은 대부분 다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신라면을 사야 되는데 홈플러스 가서 살까요? 아니면 이마트 가서 살까요? 롯데마트 가서 살까요? 이런 질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하시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증권사에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최소한의 운용만 할 거다. 그러면 그냥 가까운 은행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느 증권사에 가나 대부분 상품들이 다 진열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연금저축, 연금펀드 계좌는 그냥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혜선님, 만 61세인데 연금 들 수 있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지는 저희 센터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경란님, 남편 61년생 일용직인데 저는 직장인입니다. 남편이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둘 중 한 사람만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실방 처음 문의드려봅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연금? 둘 중 한 사람만 받는다? 뭐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건가? 네. 어쨌든 기초연금은 60세 이상이시면 두 분 다, 65세 이상이시면 두 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연금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뭐, 처음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어떤 연금을 받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태님, 25세 딸 이번에 취직했는데 최저연금 보험 몇 프로가 나올까요? 네, 지금 25세시라면 연금이 제일 좋습니다. 세부적인 건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연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추가로 더 불입할 수 있나요? 네. 직장가입자는 더 불입할 수 없습니다. 급여의 9% 내시고 끝입니다. 네. 김동환님, 공무원연금 수령하고 있는데 60이 안 되어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해도 지금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임의 가입 기간까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그쵸. 네. 공무원연금을 계속 수령하시고 계신데 60이 안 되신다면 어쨌든 공무원 퇴직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퇴직하신 거면 연금 수령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퇴직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무원연금 받으시면서 국민연금도 납입하셔가지고 나중에 둘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경모님 감사합니다. 정미연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재취업 시 줄어드는 월 국민연금 불입액으로 나중에 수급액이 줄어들 것 같은데 재취업 시 국민연금을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나요? 네. 재취업 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9%를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더 불입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9% 내시면 끝입니다. 끝. 추가로 불입이 안 되겠네요. 그죠? 제 GSC님, 해외에서 근로하고 있는 다문화 가장입니다. 국내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서 국민연금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지요? 이거 정확하게 국민연금공단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는 걸로. 그건 정확한 얘기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케이스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저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최원영님 감사하고요. 네잎클로버님 도움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이금희님 추납하고 조기연금 신청하면 어떤가요? 하셨는데 뭐 추납하시면 하시고 조기연금 신청하시는 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납하고 연기연금 신청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망이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IRP는 10년 지난 65세 이후에는 1,500만 원 한도를 안 지켜도 되나요? 60% 넘어서 한 번에 전액 출금하려고 저희 분리가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IRP의 계좌별 출금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는 그 1,500이 아니고 그거는 연금 10년 나눠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금저축 IRP에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100만 원씩 나눠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1,500 한도는 사적연금 총 인출 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5세 이후가 아니라 75세, 80세, 90세까지도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에서 인출할 때는 어쨌든 연간 1,500은 무조건 넘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일시불로 10년이 지났으니까 한 번에 다 인출해도 되겠지? 안 됩니다. 그래도 총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선웅님, 오늘 방송 지각하셨네요. 그죠? 재미있었을 듯 목소리 좋아 보여서요. 네, 뭐 아직까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금희님 10년 추납 내년에 5년 조기연금 가능해요. 10년 추납하시고 5년 연기연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젠틀리님, 제가 한 달 전에 희망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 개인 IRP 1억, 국민연금 34년 나입했습니다. 절세형으로 매달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자, 이런 부분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문의하시게 되면 저희 전문가들이 절세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닥토닥님, 연금보험을 월 100만원짜리 한 개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50만원 두 개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차이 없습니다. 내가 두 개로 나눠받겠다 그러면 두 개 가입하시면 되겠지만 연금액이나 다른 조건들은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미연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정해진 요일보다 추가로 더 불입할 수는 없나요? 네, 직장가입자는 정해진 요일만 내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겨울비님, 시간 초과 질문은 다음 주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10분 넘었네요. 그죠? 몽실님 이제 들으셨네요. 나중에 재방송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 들으시면서 마음 다 잡으시고 연금에 대해서 철학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닥님, 연금저축계좌를 30개로 분할해서 모으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사업비 각각 덧대어서 비추천인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쵸? 네. 3, 4개로 분할하시게 되나, 하나로 가입하시게 되나, 3, 40개로 가입하시게 되나, 어차피 사업비는 비율로 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개 나누시는 거 금이 없고, 그냥 하나로 통일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박병호님, 녹화만 보다가 실중이 대단하십니다. 모든 연금 수령이 1년 1,500만 원인데 최저보증 연금은 포함됩니까? 네, 사적 연금 1,500만 원 수령에 최저보증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보증 연금은 연금 소득이 아니라 이자 소득세이기 때문에 비과세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적 연금, 연금저축 IRP에서 수령하는 금액만 포함된다. 자, 몽당이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문이 많으시죠? 저야 뭐 감사합니다. 그죠? 질문 많으시면. 질문 없는 것보다 낫죠. 장사가 잘 돼서 늦게 퇴근하는 게 낫지. 장사가 안 돼가지고 팔이 날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쌀국수님, 쌤, 개인연금을 생명보험사로 이전해서 받으면 비과세란 말을 어서 들었는데 관련 내용 혹시 진짜 있는 건가요?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전해서 받으시면 이전은 안 됩니다. 연금저축을 생명보험사로 이전하실 수가 없고 이전하게 되면 해지하면서 세금을 다 토해내기 때문에 이거는 비과세이기 이전에 이미 세금을 다 내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연금을 생명보험사에 따로 가입하시게 되면 그건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지금 연금저축 IRP 같은 상품을 이전하겠다? 이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순간 다 토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님, 국민연금 수급 중 소득이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국민연금이 깎여서 나온다는데 몇 년간 깎여서 나오나요? 5년간 소득이 5년간 깎입니다. 5년간 국민연금 수급 중에 개시한 이후로 5년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월 평균 290만 원,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5년간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아이고, 벌써 1시간 13분이 지났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네요. 자, 여러분, 연금박사 라이브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송이 있으시니까 좋으시죠? 네,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거의 한 100문제 푼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 60분 동안 100문제 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무슨 매주 수능 보는 사람도 아닌데, 이 수능 보면서 여러분이 질문하신 거 다 하나하나 답변 드리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려운 질문 주신 분들 조금 모르는 거 있으니까 양해하시고요. 제가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더 올바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연금 박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보람이고 여러분께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잘 준비해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연금 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질문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도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 다 모아 있다가 이 자리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답하다, 궁금하다, 더 세부적인 게 알고 싶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토닥토닥님 연금 대학교 만들면 좋겠네요. 그죠? 연금 대학교 만들면 제가 교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박사학위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연금 박사지만 대한민국 학위가 박사가 아니고 그냥 연금 전문가라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오셔가지고 연금 박사와 함께 해주신다면 연금 박사도 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연금의 중요성 많이 전파하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